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게 HRSG가 뭐죠? 여열해서 보일러죠. 예? 이게 바로 콘덴싱의 원리입니다. 콘덴싱 보일러 해가지고 또 나가는 열까지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더 돌려준다고 얘기하죠. 이게 콘덴싱 보일러에 똑같은 거죠. 자, 근데 가스터빈에는 항상 가스가 달 터지면 공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트 엔진 얘기했죠, 제가. 이번 또 알제리에서 비행기 또 떨어졌던데. 예? 완전 박살났던데. 그 참 요즘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특히 말레이시아 그 비행기가 그쪽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왜 떨어졌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돌아갔거든요. 위험한 걸 아니까 돌아갔는데 거기서는 그게 딱 위험하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도 다른 나라들은 뭔가 이제 조짐을 보고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요 자기네들 어떤 정보들을 받습니다. 정보들을 봤는데 어떤 정보들을 봤냐면 비행기 훈련 정보들을 봤습니다. 그 나라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로를 통해서 다는데 비행기들을 훈련할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훈련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피해갑니다. 근데 그날 바로 출발하기 전에 그때 뭐 한두 시간 전인가 그 부분을 러시아에서는 그 비행 훈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자국 비행기들은 뭐 돌아서 갔다고는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말레이시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비행 항로를 줄여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말레이시아 항공은 아마 파산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실추. 안 탈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타냐, 벌써 2대나 떨어졌는데. 죽기는 싫거든요. 싸도. 그 돈 몇 푼에. 그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싼 비행기 때문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이클 선수가 있었거든요. 독일인가 어디에 사이클 선수가 그 전에 떨어졌던 비행기 있죠. 그것도 탈 뻔하다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좀 더 싼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갈아탔답니다. 이것도 타려고 했다가 하루 일찍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2번 비행기를 탈 뻔한 겁니다. 진짜 운 좋은 사람이죠. 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열심히 복권 사셨는데 예? 오늘 복권이 잘 될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운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분명히 공기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제트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가스를 압축해서 가스는 잘 타죠. 잘 타니까 잘 타기 위해서는 공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가스터빈 가면 압축기 나와야지만 됩니다. 공기 압축기. 요거 딱 유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돌리고 남은 여열을 회수를 해가지고 뭐라고요? 스팀 터빈을 돌려주는 이게 배열 회수, 열을 회수했다. 난 배기 조연, 배기 재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상한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한 번 더 재현을 했지. 한 번 더 썼다. 또 배기가스를 보일러 연소용으로 이용하고 한 번 더 썼죠. 스팀 터빈 한 번 더 있는 거네 지금. 예? 한 번 더 연소를 시킨 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더 연소시켜가지고 뭘 한 거네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있으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 가스터빈이 없어도 얘가 뭔가 들어와서 하나 태우고 남으면 나머지 또 돌릴 수 있으니까 자기 자체로 되는 거죠. 아까 거 같은 경우는 혼자 못 돌립니다. 앞에 게 무조건 돌아야지만 돕니다. 얘는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뭔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공기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잘 타게 하면서 열을 더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설 플랜트의 리플레이스가 곤란하다. 왜냐면 이거는 아까처럼 기존에 있던 거에다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가압 보일러. 가압은 압력을 주는 거니까 분명히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을 겁니다. 가압. 아까 가압 유동층이 있고 순환 유동층이 있었죠. 뭔가 압력을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압축기에서 가스터미널에서 가는데 여기 뭐 압력을 밀어내는 게 있죠. 열교환기가 여기서 뭔가 밀어서 얘를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보일러는 돌고 있는데 급수가역이 있고 하는데 열교환기가 뭔가 돌려주고 있죠. 지금 이 보일러 쪽으로. 아까 같은 이 열교환기가 없었죠. 열교환기를 그냥 HRSG로 하고 이 보일러 부분이 돼 있었는데 약간 구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요? 아까 30% 정도. 종합발전율이 43%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여기서 해서 뭐 해가지고 나와도 있다. 보통 한 35%에서 38%인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이거 발전단 출력 30% 아닙니까? 28%에서 뭐 38%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거든요. 부분부하 시 열효율 저가 적다. 이런 식으로. 일축형일 때, 다축형일 때. 그리고 열부기, 기동 정지 시간이 빠르다. 왜? 지금 냉간 기동은 20시간, 온간 기동은 3시간이, 요건 한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요거는 한 3시간, 요건 1시간까지도 줄어듭니다. 요건 8시간, 1시간,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얼마나 돼 있었냐.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냉간 기동이죠. 그때는 20시간이 걸릴 거고,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뭔가 방식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기동정지 시간이 짧다. 열부기 최대 출력이 기온에 따라 변한다. 공의 발생이 줄어든다. 건설비가 싸다. 현장에서 바로 하니까. 옆에 부지 같은 걸 또 써도 되니까. 열부기 최공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분까지도 바쁘겠네, 지금. 수요관리 아까 얘기했죠. 전서표 평투지 효비절. 전기 사용자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어 평가를 지연시켜 투자를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 회피시켜 평투지 효비절.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무식하지만 그냥 외워버렸다고요. 그리고 왜 하게 되는지. 수용관리, 수기부절 증가에서 요 두 개, 4번, 5번이 전략적이고, 여기 1번, 3번이 최대라고요. 1번, 3번 최대, 4번, 5번 전략.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최대 수요를 억제하고, 그 다음 기저부하를 증대하고, 떨어뜨렸으면 올려주고, 이전했으면 또 절약하고, 그 다음에 증대했으면 감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보시면은 쉽게 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어하는 방식들이 이제 직접 제어하고 간접 제어로 나눠져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직접 제어하는 방법, 부하 관리를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 직접 부면 한전에서 직접 관리해서 끄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접은 사용자가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타임 스위치 직접 하는 거니까. 타임 스위치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아예 못 쓰게끔 만든다든가, 전류 제한기를 해서 이거 이상 용량 올라가면 꺼버린다든가, 계량기 이상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커팅을 한다든가, 최대 전력 관리를 해가지고 용량 올라가면 커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통신해가면서 데이터를 한다든가, 어떤 기기적으로 바로바로 제어하는 부분이 직접 부하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간접 부하 관리는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여름에 휴가 가라. 휴가 가서 3일 동안 피크를 낮춰주면 얼마 요금 싸게 해줄게. 그리고 아니면은 요금 제도별로 해가지고 니네 뭐 가불병정이 있는데 이 요금 쓰면 더 싸게 해줄게. 그거 뭡니까? 그 요금제로 해가지고 저녁 때 많이 쓰면 싼 거고, 낮에 많이 쓰면 비싼 거고,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바꿔가면서 사용자가 그렇게 하게끔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발적 차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 예비율 단계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였죠? 관주경신, 준비 단계에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에서 이게 바뀌어지면서 이런 부하 관리 부분들이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상급이 돼가지고 팍팍 죽이는 쪽으로 1단계 되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직접 부하 관리 이렇게 나와있고, 간접 부하 관리, 수요 요금제도로 해가지고 하계 육아, 그 다음에 산업용 전력,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요금을 쥐어지는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지원 제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처음에 있었고 지금은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왜냐면 40W짜리 형광등 안 나오거든요. 32W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12W, 8W짜리 LED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 보급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융자제도라든가 효율 등급제라든가 고마크를 통해서 그걸 싸면은 좀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터도 옛날에 효율 좋은 걸 사게 되면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다 그걸 쓰니까. 왜? 옛날에는 제발 이거 사서 쓰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했는데, 요즘 사용자들이 알아서 그걸 사서 쓴다는 얘기죠. 전기요금에 대한 그 비중들이 커지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점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해가지고 내용들 써주셔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공급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수요에 대한 관리. 그래서 얘는 SSM이 되고 얘는 DSM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SSM하고 DSM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질의상은 수요 관리 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우리 공급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공급자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죠? 그럼 뭡니까? 양수, 축열, 축냉, SMS 뭐 저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공기예비력 확보하는 건. 그럼 결국 뭐냐? 자기네들이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급자 측에서는. 근데 수용가 측에서는 부하를 안 쓰게끔 하는 거죠. 남는 전기가 없게끔 부족한 전기를 뭐니까 요즘 나오는 것은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서 지금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UPS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가 1000kW입니다. 1000kW. 그럼 변압기 한 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름 피크 때 1000kW를 그 낮에 배터리로 쓰는 겁니다. 한두 시간은. 배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AH가 있으니까 한 두세 시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때만 그렇게 썼다가 그 피크치를 낮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밤에 그거를 충전시키고 또 낮에 피크 때 그거 쓰고 뭡니까 그게 축열 축냉하고 똑같은 거죠. 빙축열이 바로 그겁니다. 빙이 뭐냐? 예? 얼음 빙자죠. 그 팥빙수 할 때 팥빙수 나오는 게 빙이 팥과 그 물을 얼린 빙수하고 섞은 거죠. 그러니까 빙축열이 그겁니다. 밤에 심야 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얼음을 얼립니다. 얼음 얼려서 그 안에 놔두면 그 낮에 그 얼음이 녹으면서 그때 그 냉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 게 이제 빙축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안 쓰죠. 그 얼음에 대한 냉기를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 거니까. 열 교환기를 통해서. 자, 20번을 보시면 진행파 서지2가 무한삭에서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2배 또 빼고 전압일 때는 전압의 투과파가 어떻게 되죠? 이게 먼저 틀린 게 투과파를 부르면 ET가 나와요. ET 투과파니까 ET는 뭐라고요? Z1 플러스 Z2분의 2 Z2 2I 인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입자파가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결론부터 보시면 이겁니다. 투과파 부분은 전압은 뭐라고요? 투과파 전압 ET는 입자파 전압에 대해서 몇 배수만큼 증가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임피던스 차이에서 뭔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Z1하고 Z2가 있는데 뭐라고요? 전압이 나오면 무조건 Z2고 투과는 무조건 2고 그 다음 반사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전압이 있었을 때는 Z1, Z2가 나오고 전류가 있을 때는 Z1이 먼저 나오게끔 해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딱 나왔을 때 투과파가 뭡니까? 그러면 2배가 아니라요. 투과파는 뭐지? ET는 EI에 대해서 몇 배냐? 그럼 여기서 피레기에 걸렸을 때는 제한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되냐? 그것도 또 생각하셔야죠. 그것도 거기서 걸리는 전압에서 그것만큼 빠지는 것을 빼는 거죠. 그래서 걔가 뒤에 2분의 1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앞에 2가 있었습니까? 2분의 1에 뭐였죠? Z1IA입니다. 왜? Z1에서 전압강가 일어나는 만큼이니까 V는 IR이니까 거기에 그 피레기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IA 전류에 거기에 Z1만큼의 임피던스 전압강가 일어나서 그 전압만큼을 빼준 만큼 피레기에는 양단의 제한전압이 걸린다. 그 얘기죠. 내용만 알면 쉽습니다. 이런 그 개념론을 안 잡고 계시니까 어렵죠.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저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게 이게 보시면 전류가 마이너스랍니다. IR 플러스 IR은 IT인데 여기 가면서 부반사가 일어나면서 마이너스를 막 쓰니까 헷갈린 겁니다. 근데 애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전류는 마이너스다. 여기서 요 ER은 마이너스 Z1의 IR이다. 그래서 IR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버리죠. 요거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그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시겠죠. 이게 무슨 소린지. 근데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키포인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이걸 어떻게 다 자세히 설명해요. 와이브 셈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22번. 발전기 유효 전력, 가능 출력 곡선 한번 볼까요?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오면 뭘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설명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목차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능 출력 곡선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작성해서 답안지를 쓰실까요? 먼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 정의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정의는. 그 다음에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오려면 곡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곡선의 반지름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기 무한대 모선 계통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정태 한정도 한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정태 운전 한계 곡선을 그린 게 그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발전기의 출력 한계가 뭐냐? 가능 출력 곡선이니까 출력 한계가 있죠. 출력 한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환, 여보, 누회단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온도하고 안정도하고 냉각 방식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상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 출력 곡선 이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 그림이 되는 요 원점하고 반지름에 대한 수식이 나온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일기 무한대 곡선을 가지고 정태 한정도 한계씩 하니까 P는 0이죠. 그러니까 여기 P는 0이니까 여기 0이 지점에 원점이 있는 겁니다. Q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요게 요쪽으로 한 겁니다. 요 지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Q의 원점이 되는 거고. 요게 뭐라고요?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반지름을 딱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쪽은 좀 넓죠. 요쪽은 작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에 뭐죠? 요쪽 지상 쪽에 운전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상 쪽의 운전 영역은 넓은 거고 진상 쪽의 운전 영역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보면 항상 위에를 크게 그리고 밑에를 작게 그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설명을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온 걸 안다는 얘기죠. 출력 한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얘를 0.8하고 얘는 0.95죠. 왜? 이게 올라갔으니까 반지름이 원점이 위에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수소 압력은 뭐 1, 2,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0.5, 1, 2가 아니라 1, 2, 4k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는 그거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써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0.5, 1, 2를 쓰든 뭐 1, 2, 4를 쓰든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대신 역률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환 여부 누회단 전류에 의한 제한 요거 온도 그리고 안정도 냉각 방식에 의한 제한으로 얘는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K는 뭐였죠? P는 KD 자승 LN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K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 1, 2, 3, 4 해가지고 공기냉각, 수소냉각, 그 다음에 수냉각으로 해가지고 1, 2, 3, 4 나오는 거, 그거 수식 써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 앞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전류에 의한 제한, 전환 여부 누회단이라고 했죠. 전류에 의한 제한, 안정도에 의한 제한, 여자기에 의한 제한, 보호장치에 의한 제한, 누설자석에 의한 제한, 회전자의 직경 및 길이에 의한 제한, 단락비 및 냉각 방식에 의한 제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온도하고 안정도하고 냉각 방식에 대한 제한들을 이렇게 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요 앞에 세부적으로 이거 하나 더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그 정도를 넣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7, 18점 정도로는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이 정태한 정도 한계식을 빼고 가능 출력 곡선만 하나 딸랑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딸랑 해버리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열심히 적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뭔가 그 그림과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점수를 더 받는다고요. 거기에서 가해자, 저해자하고 정리자 온도상, 담보 온도상. 예, 그런 것들도 옆에 써줘야죠, 더. 그것만 적다 보니까 점수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전류에 의한 제한. 예? 안정도에 의한 제한. 여자장치에 의한 제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고, 그림들 옆에다 조금 더 그려주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다 보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면은 좋겠다. 23번. 단락 용량 경계함 대체. 이거는 25점짜리 나옵니다. 또 제가 보기에 한 3, 4년에 한 번씩 3, 4년에 한 번 꼴로 나오는 비율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썼는데 25점짜리를 썼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온 게 좀 약하게 였거든요. 아까처럼 단락 용량 증대 원인이 단락 전류 메커니즘에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를 이렇게 줄어드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게 뭐예요? 2A-R분의 L에 대한 그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써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락 전류 증대 원인은 알아야 되니까. 원인, 문제점, 억대 재택이니까 그것만 딸랑 쓴 겁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이제 발전기연으로 했거든요. 발전기 단위 용량 증대, 전원 입지 집중화, 기관 계통의 2에선 2루트화, 연계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단락전류 증대가 된 건 전부 다 이제 계통이 뭔가 연계가 되면서 튼튼해지다 보니까 뭔가 사고 나면은 큰 힘이 가해지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차지 열과. 발전기연 차지열과 고전 한제직 이렇게 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만 약해서 점수를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는데 여기처럼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기도 보시면 2A-R분의 L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인 오메가 T에서 그 단락전류 메커니즘도 좀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여기다. 그리고 뭐 발전기연이라고 했죠. 발전기 용량 증대, 전원 입지의 집중화, 기관 계통의 2에선 2루트화, 광역 연계 강해, 이렇게. 그 다음에 차지열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단락전류 증대 시 문제점. 뭐가 차지열가? 차지다, 이거죠? 뭐가 차질까요? 차단 용량이 증대되는 겁니다. 고장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단락 용량 증대 재택이라는 건 단락 용량 증대 원이라는 건 사고가 그만큼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차단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증가하죠. 지락 전류가 증가하죠. 사고 전류가 크니까 열적 과전류 강도라든가 기계적 과전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상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전류가 크니까 I자승 RT로 증가되니까 차지 열 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전압이 올라가더라 이거죠. 차지 열과 과도 회복 전압이 상승된다고 그랬냐 여기는 과도 이상 전압이나 과도 회복 전압이나 고장 시 큰 재기 전압 과도 회복 전압으로 쓰는 게 맞죠. 이상 전압보다는 과도 회복 전압이 맞습니다. TRV로 회복 전압이 리커버리 볼테이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도 회복 전압에서 TRV로 나옵니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모 S 그룹에서 이제 삼상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쓰비시의 차단기가 다 불어버렸죠. S에서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M에 졌죠. 왜냐면 그 설계를 그렇게 한 거니까 니네들이 잘못한 거다. 우리 제품은 그거 이상을 못 견디는 제품을 니네가 갖다 썼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데이터가 이거 있으니까 니네들이 설계 잘못해서 제품 잘못 갖다 놓고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10명 타는 자동차에 20명 태워놓고 차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10명이 정원이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더 많이 태웠지 않냐.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우리 보장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고요. 발전기열 차지열가 있고 그리고 억제 대택이 고전 한제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전 한제직. 자 보시면은 고전 한제직. 자 보십시오. 임피던스를 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전압을 올려버립니다.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가 작아지죠. 고전 한류제트를 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고장 전류 제한기를 씁니다. 그리고 직류 연결합니다. AC에서 DC로 바뀌면서 단락 용량이 없어져 버리죠. 고전 한제직이 맞는지 계통 분할하고 전압 격상하고 직류 연계하고 고장전류 제한기 쓰고 맞죠? 저는 그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거기를 쓰면서 이 옆에 내용들을 좀 잘 써줬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부터 뭔가 하나만 빠져도 벌써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쓴다고 썼는데 아까처럼 앞에 뭡니까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게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점수 자체가 작은 거예요.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한번 보여줘야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막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다든가
표 눈에 띄거든. 딱 눈에 띄거든. 글씨가 아니라 표니까 이거 뭐지? 보니까 이거 두 개 비교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알고 비교해놓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그걸 설명해주면 되죠. 앞에 요약분을 얼마나 요약을 잘해서 놔두느냐가 책점자가 봤을 때 분명히 그 뒤에 내용은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앞에 한번 요약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썼네? 그리고 양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썼지만, 왜냐면 요약하는 표 하나 썼지만 몇 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양이 풍성하게 보이는 거죠. 그림들 보여주고. 자, 모선보 방식. 자, 모선은 뭔지는 아시죠? 뭐였죠? 전력의 수치가 배분. 예,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까지. 예. 그럼 모선의 종류는 어떻게 되죠? 단모선, 봉모선, 유증유증.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그래요.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을 외우고, 복모선에는 이중모선, 1과 2분의 12모선, 2부 스타일 모선, 4부 스타일 모선. 그럼 모선의 보호 방식은요? 압류 방해한차. 예. 그럼 불러보시죠. 처음부터. 전압차동 방식, 전류차동 방식, 방향비교 방식, 위상비교 방식, 환상모선 방식, 차편모선 방식. 압류 방향 한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키워드 나오고 바로 거기까지. 그러면 그 제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안 나오면은, 키워드만 나오면은 그건 아닙니다.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목이 나왔다는 거는 한 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본 부분이 뭔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자, 변압기 보호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소 기금 넘어가고요. 변압기 보호 방식. 자, 변압기 보호 방식 하면은 어떻게 답을 쓰시겠습니까? 정기적 식판과 미기적 보강식을 쓰고, 네. 정기적 방식은 기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기적 방식은 중간에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방이 한 권, 예. 지금 이제 이렇게만 자리 잡히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그걸 이제 풀어서 써보시라고요. 정기적인 보호장치에서 비가라면서요. 가전류 보호 방식과 비율 차동 예. 방식이 있고, 예. 기계적인 부분, 구충 방위건이라면서요. 콜트 리레이, 예. 부충, 충격반, 충격 방식 개정기, 부충, 방위관, 부충, 요 유명계, 버섯언덕에, 예. 그게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변압기 보호 방식은 외부 보호하고 내부 보호가 있는데, 외부 보호 부분은 어떻게 하냐, 내부 보호는 어떻게 하냐. 근데 내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부분하고 정기적인 부분은 보호를 하는데, 정기적인 부분에서는 비율차등, 비율차등 계정기로 주보를 하고, 후비 보호를 해서 과전류 계정기로, 후비 보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 기계적인 보호 방식은 구충 방위건이라면서요. 부홀줄 릴레이 쓰고, 충격 압력 계정기를 쓰고, 방압변을 쓰고, 부충 방유, 유명계를 쓰고, 건선온도계를 쓰고, 이렇게 해서 뭐 26W, 96P,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써주면서 옆에 그림을 그려주시라고요. 근데 지금 아는데 지금 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맥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맥히지 않게 자꾸 훈련을 하시라고요. 큰 컨셉으로 뭐 나올지를 딱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달달달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락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이거 증거리설로 TLO. 요거는 무슨 형이죠? T형. 어떻게 T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두 번, 예. 2번. 그러면 파형은? 전압각 한 번이죠. 그럼 전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전류 그리는 부분 자세히 보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T형의 사단자 정수 ABC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T형이니까 뒤에 나온 게가 A형의 B는 1초다 씁니다.
2분의 Z. 그럼 B는요? B는, Z, 가로 열고, 아니, Z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ZI하고 1 플러스 4분의 ZI만 아시면 되는데 Z에 붙일 건지 Y에 붙일 건지 이렇게 하는데 예?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됐죠? Z. 요거는 Y처럼 생겼죠? Y처럼 생겼으니까 얘는 Z에다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요게 그림 그려서 얘가 T형이 앞에 나오니까 그거는 요쪽이 C 쪽에 먼저 붙이고 얘는 B 쪽에다 붙여주시면 되고 얘는 Y니까 Y니까 Z 쪽에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얘는 보시면은 Y가 아니죠. 여기 지금 Z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Y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Y가 들어있고 Y가 하나 있고 여기는 Z가 하나 있죠. 그거에 반대쪽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쪽에 붙여진다. 왜냐면 1 플러스 2분의 ZY라면서요.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ZY는 두 배가 걸리는 거니까 두 배가 걸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Z 쪽이 아니라 Y 쪽이니까 거기다 붙여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왜냐면 사실은 거기서 지점으로 봐가지고 바라보는 등가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2분의 Y 있으니까 얘는 두 배 아닙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1 플러스 4분의 ZY가 Y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ZY 앞에 Y를 붙여주고 얘는 2분의 Z니까 Z 쪽에다가 A가 뭐였죠? 1 플러스 2분의 ZY고요. 그 다음에 B는 1 플러스 4분의 ZY가 앞에 아니죠. B는 A, B, C, D 아닙니까? 그럼 A는 뭐죠? 전압비죠. D는 전류비.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 B. C는 어드미턴스 B. 여기서 보시면은 임피던스가 두 개 있으니까 1 플러스 4분의 ZY가 두 개 있는 쪽에다 Z에다가 앞에다 Z를 한번 붙여주고 얘는 Y가 두 개 있으니까 C에 Y 어드미턴스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ZY니까 2분의 Y 곱하기 2분의 Y 곱하면 4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Y에다가 Y자 붙여주라고 그렇게 하면은 더 쉽습니다. 이제 애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T가 있고 파이가 있다. 그럼 파이는 앞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 Y 쪽에 붙여주고 얘는 이 T형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Z에 붙여주고 이렇게도 애웠다고요. 근데 애우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니까 저는 그렇게 애웠을 게 절대 안 잊어먹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자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교수님만들이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여기 2분의 Y 있으니까 이거 곱하면 4니까 Y 쪽에다가 나눠진 부분. 예. Z는 Z. 아니 2분의 Y니까 1 플러스 4분의 Y는 이게 두 배니까 이게 4분의 Y 쪽에 그 Y를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2분의 Z니까 4분의 Z 쪽이니까 그 1 플러스 4분의 ZY에서 그 B 쪽에다 Z를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4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앞에 Z가 어디 붙고 어디가 Y가 붙느냐 거기 헷갈릴 때 여기 Z가 두 개 2분의 있으니까 Z 쪽에다 붙이겠다. 여기는 2분의 있으니까 Y 쪽에 붙이겠다.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막 여러 가지 만들면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저번에 이것도 애우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쉽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 방법을. 하도 안 하니까.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이거 4분의 Z를 2분의 하면 좋겠냐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사실. 예? 왜냐면 그때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말 붙이다 보면은, 이거 괜찮겠네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바꾸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뭔가 외우는 방법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시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내가 만들면은 내가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만든 거는. 조술사님께서 막 만들어서 보내주시죠. 야, 이거 확실히 애웠겠다.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로 막 바뀌었죠.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전차무 고냉지가 안 해가지고 뭐 어떻게 딱 얘기했는데 보면은 괜찮긴 한데 저는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냥 전차무 고냉지로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통짜로 외워버리다 보니까 그 방식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외워가십시오. 자, 뭐 요 정도로 해서 보고요. 30분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 28번 주파수 변화랑 이건 뭐 필요 없고요. 모선 단락진료 전압 계산
예, 이건 계산인데. 요게 이제 관연도 문제입니다. 여기 나중에 연구반에서 요 관연도 문제 요걸 가지고, 예, 좀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다음 차 연구반은. 일선지락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지금 단락비 같은 건 다음 주부터 해야 되고 30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일선지락시하고 이선지락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일선지락시 요거는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삼상단락하고 성간단락하고 86.6% 요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근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선지락 계산하는 방법들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쉽게 나온다 그러면. 그럼 일선지락 나오면 한 선이 지락되는데 여기에다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다가 지락저항 RG를 넣거나 여기다 RG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관연도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딱 고장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일선 지락입니다. A상이 지락 났습니다. 고대걸 해가지고 A상 지락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장 조건을 생각하실 때는 항상 A상부터 보십시오. A상, B상, C상을 가지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A상에 지락 전류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전압은 0이니까 VA는 0을 쓰는 겁니다. 그 B상하고 C상을 봤는데 B상하고 C상은 전압은 걸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고 안 났으니까 전압은 걸려 있는데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IB하고 IC가 전부 다 A상으로 빠져나갔을 거니까 IB하고 IC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A상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뭡니까? 전류가 2개고 전압이 하나네? 그럼 전류를 가지고 풀어야죠. 전류가 2개니까. 그래서 이제 미지값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칭 좌표법을 이용할 때 여기서 IB하고 IC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풀어내는 거죠. 근데 먼저 보시면 IG는 마이너스 IA니까, IG는 A니까 I0, I1, I2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 부분이 A상, BC상은 0이니까 IA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IA, 3분의 1 IA가 나오니까 이건 다 같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하나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VA는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용할 게 없죠. 왜? I0는 0이니까 VA는 0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요 I0, I1, I2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하면 되니까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VA는 0이라고 했으니까 V0, V1, V2를 넣고 이거를 각각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여기 I0 값으로 다 똑같이 환산이 될 거 아닙니까? I0, I1, I2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I0 값이 얼마라는 게 나올 거고, 그게 3분의 IA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I0 부분을 넣어가지고 여기 3I0죠. IA는. 이 IA는 3I0가 되죠. 요게 이렇게 되니까 3I0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3을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B상에 이제 전압을 상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대칭 전압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뭐였죠? VA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VA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V0, V1, V2를 계산을 했더니, 예? 요걸 계산했더니 뭐 V0는 0인데, 예? 요걸 이용해가지고 V0는 0이니까 VB하고 VC만 구하면 되니까 V0니까 빼고 V1하고 V2는 요 앞에서 계산된 걸 집어넣으니까 1선지락 같은 건 이렇게 쉽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2선지락은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수식이. 그래서 중간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요 수식을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려요. 1선지락이면 임피던스 하나씩, 그리고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에서 2A가 들어가고 Z0, Z2가 들어가는데 이 앞에 뭐가 들어갈 건지는, 자, C는 A부터 시작한다. B는 A자성부터 시작한다. 근데 1선지락이니까 1선지락부터 시작한다. 그럼 1이니까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무식하게 외우면은. 1선지락이니까 앞에 1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복기는 하죠. 벡터식으로 이제 보는 방법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압류를 해가지고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근데 1선지락이니까 B니까 A자승이고 A자승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A자승 마이너스 A가 되겠죠. C는 A가 나오니까 A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는 A 마이너스 A자승이 나오겠죠. 그냥 통째버리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게 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매칭만 딱 하면 진짜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건 요령이죠. 순간적으로. 이거 잊어먹으지 않고 오래 암기하고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요령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근데 요령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듣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지금. 그 전에 그림으로 그려서 백타식으로 해가지고 배우는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이선지락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지락에서는 임피던스가 두 개인데 일선지락하고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선지락 알고 있으면 뒤에서는 똑같죠. 잘 볼까요? 여기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해지는데 나중에 왜 복잡해지냐. 이 수식이 이렇게 연산이 되면서 막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막. 근데 결론은 딱 나왔다는 얘기죠. 결론은. 딱 볼까요? 비상의 전류부터 볼까요? 임피던스가 두 개입니다. 2개분의 2A다. Z0, Z2 똑같죠? 근데 비상은 뭐라고요? 무조건 A 자승이라고요. 여기도 무조건 A 자승이라고 비상으로 시작하는 건. 근데 뭐라고요? 일선지락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비상은 이게 반대라고 했으니까 A가 나오고 그 다음 D가 1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D가 1이 나오고 얘 두 개가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겁니다. 앞뒤가. 일선지락에서 여기 앞뒤만 바뀌었고 여기 임피던스가 두 개만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이게 틀렸다고 한들 이 채점자들이 이거 봅니까? 저도 안 보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여러분 채점할 때? 전개도 할 필요 없네요. 위에 전개는 해야죠. 전개는. 요것만 쓰면 저 답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점수를 생각을 하셔야죠. 전개하는 흉내를 내셔야죠.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래서 뭐 수식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다. 예. 이제는 외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쉽게 답을 쓰죠. 정답을. 근데 이제 전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전개도 이제 별애들이 있습니다. 별애를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30분까지 했습니다. 뭐 다음 시간은 이제 요약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40문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0에서 한 80분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시간에도 차표는 안 끊을 거니까 좀 늦게까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